본 영상에는 다소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는 시청 및 정치 시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된 사람 이름이나 지명은 실제로 있는 것들이나 사진으로 나오는 인물은 실제 인물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와 여유로운 미소를 지닌 그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남서쪽에 있는 4,900평짜리 농장을 떠나 한 여성이 있는 다운타운의 아파트로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는 약 10분 전 그 아파트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을 건넸었다. 그 여자 집에서 못 나가도록 해. 미주리주 국경을 가로지르는 캔자스의 넓은 들판에서 트루스트 애비뉴에 있는 그곳까지는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1985년 5월 말인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맑은 날이었다. 그는 자신이 열쇠를 갖고 있는 벽돌로 된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눌렀다. 얼마 뒤 그는 한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침실 2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갔다. 침대에 잠들어 있던 여성은 그가 침실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리고 때리기 시작했다. 넌 정말로 나쁜 여자예요. 나한테 얻어야 할 교훈이 있을 듯하군요. 잠에서 아직 덜 깬 듯한 여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멜빵식 종집에서 리볼버를 꺼내 켜놓다. 지금이라도 주둥이 닥치지 않으면 뇌가 날아갈 줄 아세요.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그는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큰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약간의 화상만 입었을 뿐 멀쩡했다. 그리고 그가 총열을 그녀의 성기에 갖다 대기 시작하자 몸이 굳어갔다. 네 몸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걸 느껴본 적 없지? 부탁이에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는 거의 반쯤 들어간 총열을 꺼내 이불에 닦고는 다시 총집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은 후 방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소리를 참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어떤 곳으로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는 차를 타고 다시 캔자스에 있던 넓은 농장으로 돌아왔고 어린 아들의 토요일 축구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을 태워 학교로 이동했다. 존 에드워드 로빈스는 일리노이주의 시세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카고 서부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1943년 당시 마피아와 공장 노동자들로 채워진 곳이었죠. 그는 5명의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고 아버지인 헨리 로빈스는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장 노동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과 훈육은 어머니인 엘버타가 담당하며 지냈습니다. 1957년 가을 존은 13살 때 5년제의 신학교인 퀴글리 프레파라토리 세미나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존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원했기에 그곳으로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바람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학교를 다닌 지 1년이 지난 다음의 가을 존은 이글스카웃에 올랐습니다. 아마 보이스카웃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글스카웃에 대해 잘 알고 계실 듯 합니다. 미국 전역을 통틀어 전체 보이스카웃 중 약 2%만 선정되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훈련, 야영, 사격, 양궁, 번지점프, 래프팅, 건축 등 21개 이상의 훈련 코스를 통과하는 만 18세 이하의 보이스카웃 중 리더십과 장래성이 엿보이는 회원들을 선별하여 선정하는 것이죠. 참고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나 미국 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도 이글스카웃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글스카웃에 선정된 존은 런던에서 열렸던 엘리자베스 2세를 위한 스카웃 버라이어티 쇼에 참여하기 위해 120명의 다른 대원들과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당시 여왕의 이목을 끌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착실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는 1961년 17세가 되자마자 시세로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하여 의료용 엑스레이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곳에서 졸업하지는 않고 약 4년이 지난 뒤 21세가 되어 낸시 조 린치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캔자스 시티에 있던 월레스 그레엄 의사가 운영하고 있던 실험실에 취직했습니다. 월레스 씨는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 시절 그의 주치의로서 지냈던 꽤 많이 알려져 있던 의사였기에 엑스레이 기술자 및 사무실 관리자로 그곳에 취직했던 그의 입장으로선 나쁠 게 전혀 없는 직장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밟아가는 코스처럼 살아가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인 1967년 6월 존은 월레스 씨를 통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월레스 씨가 운영하던 실험실에서 일하는 동안 총 33,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로서 말이죠. 그는 엑스레이 기술자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재무회계와 관련된 일도 맡아서 했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열린 재판에서 그는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에다가 마음씨 좋은 월레스 씨가 선처했던 덕분에 징역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몸은 자유롭게 된 존은 한 TV 임대 회사의 매장 관리자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자유가 된 상태가 아닌데도 TV를 훔치다가 걸려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시 기소를 당해 감옥행이 뻔했는데도 그 회사의 사장은 존을 신고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천운이었죠. 그리고 1969년이 되어 그는 미국에서 꽤 잘 알려진 정유회사인 모빌 오일 코퍼레이션의 시스템 분석 담당자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면접 당시 자신이 집행유예 상태라는 걸 사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존이 아니라 존의 보호관찰관이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는 그의 가석방 심사 당시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횡령죄의 초범인 그는 상습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고 그런 행위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없어 보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사실을 타인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자신의 지시 감독에 매우 잘 따라주고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모빌 오일 측에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는 듯 보인 존은 약 1년이 지난 1970년 모빌 오일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꽤 값이 나가는 6,200개의 회사 설립 기념 우표를 훔쳤다는 사실로 말이죠. 그는 곧바로 해고되어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며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가 집행유예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구속되지는 않고 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존은 아내와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와 일리노이 RB 존스라는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우표를 훔쳤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진 일반인과 마찬가지였기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 존은 또다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5,500달러를 횡령하다 붙잡혔기 때문이었죠. 이때는 다행스럽게도 존의 아버지가 횡령금을 배상했기에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빌 오일에서 우표를 훔쳤던 일로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결받은 존. 그는 아내와 다시 캔자스시티로 돌아왔으나 그의 머리에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내조차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보호관찰 원칙을 위반한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도 꽤 주도 면밀하게 원칙들을 지켜왔던 그가 처음으로 보인 이상행동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그는 수감된 지 몇 주 만에 다시 석방되었고 보호관찰 기간은 197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한 번도 교육받은 적 없던 재무회계를 회사들을 옮겨다니며 상습적으로 저지를 만큼 똑똑했던 그는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들을 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은 그의 계획 안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1973년 4월, 존을 보호관찰하고 있던 담당자는 미주리주 보호관찰국을 통해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는 상당히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추후 범죄를 저지를 만한 징후 같은 건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음. 주변인들도 그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다고 해도 될 만큼 지역봉사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줌.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존은 1년 후인 1974년에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취소된 그해, 존은 캔자스시티에서 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회사였죠. 이 회사는 캔자스시티 지역의 의사들에게 재정, 회계 상담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캔자스 대학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던 의사들이 그 회사를 통해 재정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죠. 의사들에게 부지런히 편지를 보내 홍보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탐욕은 사라진 게 아니었던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의사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대신 조금씩 존의 차명 계좌로 돈들을 끌어모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혐의도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뻗들인 사기혐의였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존에게 쉽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던 이유는 그 편지의 내용 안에 있었습니다. 당사인 PSA는 캔자스시티 로얄즈의 구단주인 유인 커프만 씨가 설립한 메리언 레이버라토리스가 인수하기로 협상 중인 미래가 밝은 회사입니다.
라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의사들이 자신의 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메리언 라보레토리스에 문의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문의했더니 PSA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을 전해들어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은 4건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당했으며 1976년 6월 2,500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집행유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2년 만에 그는 다시 집행유예에 들어간 셈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횡령이나 사기를 치더라도 매번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존의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1977년 34세가 된 존은 아내,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은 캔자스주 존슨 카운티의 남쪽에 있는 플레전트 밸리 팜스라는 동네에 4,900평짜리 부지였습니다. 거기엔 9개의 방이 있는 큼직한 집이 있었죠. 1970년대 당시 존슨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였고 플레전트 밸리 팜스는 꽤 세련된 교외 지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 존 로빈슨의 가족이 이사갔던 것이었죠. 어쨌든 그는 그곳에 정착하면서 한 가지 사업을 구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경재배와 관련된 사업이었는데요. 먼저 수경재배법이란 토지가 없이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녹인 물에 뿌리를 담궈 키우는 방식입니다. 식물을 토양에서 키울 때 쓸데없이 뿌리를 많이 키우는 데 드는 영양분을 열매나 꽃을 피우는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의 재배법이었죠. 토지처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었기에 존은 이 사업을 생각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설립한 하이드로 그로라는 회사에선 64페이지짜리 소개용 책자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새롭고 즐거운 취미인 가정용 수경 재배법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존 로빈슨은 실내 가정 수경 재배 분야의 신개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사와 함께 하실 강사를 찾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이 책자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은 금융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국제금융시장, 유망한 비즈니스와 같은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PSA와 같은 재정 컨설턴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존은 그의 입장에서 좋은 말상대였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존의 집에 연못과 수경 재배용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첫 번째 자식인 14세의 존 주니어, 둘째인 12세 킴벌리 로빈슨, 8세였던 쌍둥이 크리스토퍼와 크리스티는 그 이웃과 더욱 친해지도록 만들어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존의 삶은 아무런 불법적인 일 없이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1977년 12월 8일에 발행된 캔자스시티 타임즈 신문의 헤드라인을 존 로빈슨이라는 이름으로 장식하기도 했죠. 하이드로 그로의 사장인 존 로빈슨은 장애인 단체에 큰 금액 기부와 무료 사업 교육 등을 통해 맨 오브 더 이어 수상, 맨 오브 더 이어상은 캔자스시티 시장이 직접 선언 및 수상하는 상으로 한 해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했던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존이 어떻게 그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배경은 2주 후에 캔자스시티 타임즈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맨 오브 더 이어 수상자 존 로빈슨, 추천서 조작으로 밝혀져 충격. 지역사회에서 꽤 명망 있는 사람들을 통해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맨 오브 더 이어를 존이 받아내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된 추천서들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냈던 것이었죠. 병적으로 사기를 쳐오던 그의 습성은 전혀 바뀌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지역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는데 한 가지 효과는 톡톡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 효과 덕분이었을까요? 하이드로 그로 회사로 오는 문의량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웃집 사람들도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에 살고 있던 마가렛 애덤스 씨가 수경 재배 시스템을 구경시켜달라며 건너왔습니다. 존은 그녀에게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고 집에 설치되어 있던 시스템을 함께 둘러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설치 비용이 조금 비싸네요. 짜증나네. 시간만 낭비했군요. 당신은 정말 하찮은 인간일 뿐이었어요. 다신 상종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존은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고 애덤스 씨네 집과는 아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80년이 되었습니다.
존은 하이드로그로를 계속 운영함과 동시에 글로벌 식품회사인 보든의 한 자회사에서 외주 인사 책임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PSA라는 재정관리회사와 하이드로그로라는 제대로 된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존 로빈슨을 좋은 인사 책임자로 판단하고 선임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존은 고작 몇 달 만에 그 회사에서 수표와 계좌에 있던 돈들을 회계 조작하여 PSA로 보낸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이었죠. 그 금액은 4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인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을 때 직접 뽑은 회계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직원들은 존 로빈슨과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죠. 경찰 조사에서 한 여성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존은 절마치 여왕처럼 받들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정말 꿈만 같았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답해주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존은 재판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고작 2개월만 살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석방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은 점점 커져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든사 횡령 사건이 지역사회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은 단지 비즈니스를 하다 벌어진 해프닝이라고만 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럼과 동시에 그는 자신의 세 번째 회사인 이키플러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뛰어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키워드로 다시금 다른 회사들의 홍보를 시작했죠. 물론 이번에도 직접 타이핑에 작성한 편지를 보내서 말입니다. 그렇게 1981년 이키플러스의 첫 고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백케어 시스템즈라는 척추 운동용 장비 제조 및 판매 회사였죠. 이키플러스는 얼마 후 지역에 있던 회사들을 돌며 앉아서 업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던 백케어 시스템즈는 서비스를 받고도 나아지지 않는 판매량을 보고 미심쩍어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이키플러스를 통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청구서를 받고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할 때와는 전혀 다른 비용들이 추가되어 청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키플러스는 단순 인건비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각종 명목으로 곱절 이상의 금액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백케어 시스템즈는 존슨 카운티 지방검사를 통해 고발하였고 곧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몇 번이나 겪어봤던 존은 미리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서 위조였죠. 일반적인 수준의 위조라면 지방검사가 눈치챘을 텐데 산전수전 다 겪어봤던 그가 작성한 위조 계약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아무런 해프닝 없이 진행하는 듯 보였고 그의 어둠은 더욱더 커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존 로빈슨은 이키2라는 회사를 또 설립하였습니다. 이키플러스의 자회사격인 이곳은 벤처기업 같은 소규모 회사들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주기 위해 비영리로 설립하였죠. 돈을 그토록 밝히던 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있던 어둠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1984년 어느 날 존은 막 설립된 이키2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용된 사람 중 한 명인 폴라 가브리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올레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피겨스케이팅을 전공하고 성적도 좋았던 그녀에게 존은 재무회계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텍사스에 있는 교육기관에 등록시켜주겠다고 약속했죠. 거주비용이나 교육비용, 식비 등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도 말이죠. 폴라는 그렇게 승낙하고 텍사스로 출발할 예정일을 존에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존은 존슨 카운티의 오버랜드 파크에 있는 폴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그녀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고 공항으로 떠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존의 회사로 경관들이 찾아왔습니다. 폴라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던 존은 경찰을 통해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폴라의 부모님이 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폴라를 텍사스에 있는 교육기관에 보내주기 위해 공항으로 픽업해줬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는 건 저도 자세히 알 수 없는 노릇이군요. 자세한 건 텍사스에 도착했을 그녀에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날 폴라의 부모님은 존슨 카운티 보안당국으로 편지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저 딸아이가 보낸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해서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편지에는 부모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폴라의 서명이 쓰여져 있었고 편지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난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동안 엄마 아빠를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찾지 마세요. 실종 수사팀 형사들은 그 편지를 보고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기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소 이상했지만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는 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존은 캔자스시티의 주요 병원인 트루먼 메디컬 센터의 사회복지사들과 버려진 아이들이나 미혼모 여성을 도와주는 자선단체인 벌스라이트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캔자스시티 아웃리치는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 미혼모 여성분들과 아무 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는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후원금은 제록스, IBM과 같은 대기업들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머물 수 있는 자택, 식사, 옷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1월 초 트루먼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티판이라는 딸을 갓 출산한 리사 스타 씨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고작 19세의 그녀는 칼 스타 씨라는 남편과 아이를 출산하기 전 이혼해 아무런 수입도 없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존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리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사 씨, 남편과 이혼하셨는데 혹시 가정환경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네, 사실 결혼한 것도 말이 결혼이지 사실은 동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임신하고 난 다음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생활에 지쳤는지 떠나가 버렸죠. 남편분과 아이 연락이 끊어진 건 아니시죠? 그렇죠. 출산했다는 소식은 알려줬는데 아직 만나진 못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당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드리죠. 귀여운 따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을 말이죠. 원한다면 남편분께 연락하셔서 같이 지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저 존 오스본을 믿으시면 됩니다. 존 로빈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성을 로빈슨이 아닌 오스본이라고 소개하며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녀를 위해 검정고시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죠. 그렇게 이사를 시작하게 된 리사는 그 집 앞에 도착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루스트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했었는데 오버랜드 파크에 있는 로드웨이 여관을 구해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거처가 생긴 데 만족하고 그 이상 대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화요일 존 오스본이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한 존 로빈슨은 여관에 들러 리사에게 곧 시카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 몇 가지만 도와달라는 얘기를 건넸습니다. 빈 편지지 4장에 직접 서명을 하고 친척들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이죠. 이제부터 시카고에 가서 제대로 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관계로 본인이 대신 편지를 전해주겠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다음날 리사 스타 씨는 딸과 함께 시카고로 떠나기 전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함께 있었습니다. 리사야, 시카고로 가야겠니? 거긴 아는 사람도 없잖니. 그렇게 섣불리 도와준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거니? 이모 걱정 마세요. 오스본 씨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가서 많이 바쁠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이 당분간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성공해서 연락드릴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존 오스본은 그 친척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리사 씨, 왜 제가 계시라고 마련해드린 곳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셨던 건가요? 아,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친척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요. 죄송해요.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관 주인 아저씨한테 말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일단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시다. 빨리 준비하고 나오세요. 존 오스본은 그렇게 티파니와 리사를 태워 폭설이 내리고 있던 오버랜드 파크로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모인 캐시 클링 스미스 씨는 조카가 걱정돼 로드웨이 여관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리사 스타 씨라는 이름으로 체크되어 있는 방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인. 그럼 혹시 갓난 아기와 함께 온 젊은 여자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 여성분이요? 약 1시간 전에 존 로빈슨 씨라는 분과 함께 체크아웃 하셨어요. 이키투라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캐시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존 로빈슨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플레전트 밸리 팜스의 집에선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존의 남동생인 돈 로빈슨과 그의 아내 헬렌 로빈슨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였죠. 임신이 불가능했던 헬렌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입양을 할 수 있는 아이와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 존은 캔자스시티에 입양 관련된 사람과 친해지게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고 이날이 그날이었던 것이었죠. 돈과 헬렌은 사실 아침에 존과 공항에서 만나 이키투 사무실에 들러 공식 입양 서류에 서명하고 5,500불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해. 그분한테 전해 듣기로는 아이 엄마가 자살하는 바람에 급하게 입양시켜야 된다고더라. 꼭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돈과 헬렌은 그렇게 그날 저녁에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헤더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존의 입장에서 꽤 바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자아기를 선물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난동 피는 한 사람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당신이 존 로빈슨이야? 리사랑 티파니 어딨어? 누군데 여기서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알 거 없고 리사랑 티파니 데려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이미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원하신다면 주소라도 드리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다시 데려와. 내가 돌볼 테니까. 당신 같은 사기꾼은 내가 겪어봐서 잘 알고 있어. 난동을 피우고 있던 사람은 리사의 이모인 캐시 씨의 남편인 데이빗 클링 스미스 씨였습니다. 아내에게 존 로빈슨이 가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곳으로 곧장 달려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존은 그를 경비들을 불러 내쫓았고 한편 캐시 씨는 오버랜드 파크 경찰국으로 가서 실종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존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던 사람은 이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벌스라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앤 스미스라는 직원은 세미나에서 소개한 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뒷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선뜻 이렇게 큰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존이 운영하고 있다던 캔자스시티 아웃리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 모금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 존이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맞긴 하지만 미혼모를 돕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게다가 올레사 은행에 이사직으로 있다고도 했는데 그것도 은행 측에선 사실 무근이라고 했죠. 존 오스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조차도 없다고 말이죠. 앤씨는 계속해서 그의 배경을 조사하다가 본명이 존 로빈슨이고 사기횡령죄로 집행유예 중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2월 18일 화요일 마침내 당시 그의 보호관찰관이었던 32세의 스티븐 헤임스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앤씨? 안녕하세요.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 로빈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전 벌스라이트라는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저를 찾아와서 미혼모들과 아기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살짝 뒷조사를 해보니 사실과 틀린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제가 인지하고 있진 못하고 있어서요. 여기 그의 프로필을 준비해놨으니 보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횡령죄가 상당히 많았네요. 사기꾼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거라는 건 전혀 상상치도 못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전 과거에 FBI에서 근무하다가 한 사고로 시력이 급작스럽게 나빠진 관계로 지금 보호관찰관으로 근무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정국에 연락해 자세한 부분은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이 서류를 훑어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누굴 속이는 습성은 절대 버리지 못하죠. 오히려 진화를 시켜 완벽히 속이려 들게 되고 결국엔 그 거짓말이 자신을 갉아먹고 파멸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저도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었어요. 정말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혹시 교정국에서 더 정보가 나온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앤씨와 헤어진 헤임스 씨는 미주리주 교정국을 통해 그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별히 어긴 원칙이 없는지를 확인해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에게 직접 물어보려 그의 집으로 공문을 보내 1985년 1월 17일에 보호관찰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화나 방문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헤임스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4일에는 꼭 출석하라는 최후의 통보와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도 불응한다면 체포되어 감옥살이가 시작된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일했던 FBI 캔자스시티 사무소로 연락하여 현재 FBI에서 존 로빈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존 로빈슨? 따로 조사하고 있는 건 없지만 알고는 있어. 예전에 모빌오일 우표 절도 사건 기억해? 그 사건으로 나도 기억하고 있긴 한데 무슨 일 있어? 신경 쓰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꺼낸 에임스는 만약 24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획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출석일인 1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가 되기 직전 존 로빈슨은 헤임즈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존 로빈슨 씨? 지난주에 출석하지 않으셔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너무 바쁘군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부르신 거죠? 요즘 캔자스시티 아웃리치라는 단체에서 미혼모와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하, 맞아요. 벌써 소식이 여기까지 닿았나요? 이래서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벌스라이트 자선단체를 만나서 모금을 받고 있는 곳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아니에요. 전 교회에서 모금이나 후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는걸요? 오해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 몇 명이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봐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트루스트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미혼모들을 살게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최근에 미혼모 2분을 그 아파트에 머물게 도와주고 있긴 합니다.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일이란 게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2분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다음에 뵐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을 거라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마친 에임스는 그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고 있다던 두 미혼모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존이 말했던 게 사실임이 확인된 것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버릴 수 없었던 에임스는 트루먼 메디컬 센터에 연락하여 존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리스트엔 리사 스타 씨와 그녀의 딸인 티파니가 있었는데 아파트에는 그 모녀의 존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버랜드 파크 경찰국으로 연락해보니 리사와 티파니는 실종 상태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 얘기를 전해왔죠. 물론 존 로빈슨과 직접 만나 진술을 확보했지만 그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어 강력 범죄와 결부짓고 있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임스는 곧이어 리사의 이모와 이모부를 만나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리사 본인이 시카고로 떠나기 전 직접 서명한 4장의 편지지를 존에게 건넸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리사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집으로 리사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리사가 직접 서명한 편지였지만 편지지에 쓰여져 있는 글들은 직접 쓴 글이 아닌 타자기로 타이핑된 것이었습니다. 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기 바빴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랑 같이 살자고 하니까 엄마 얼굴 생각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만 했었거든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요. 그런 아이가 타자기로 편지를 썼다니 전혀 믿음이 가질 않아요. 이건 그 사람이 작성한 게 틀림없어요. 이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 다시 존을 사무실로 소환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런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시카고에 연락해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어이가 없어서 참. 전체 이름은 잘 모르겠고 빌이라는 남자가 숙소로 찾아와선 같이 콜로라도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직원이 말렸는데도 무작정 나갔다고요. 그녀를 위해 준비해놨던 모든 교육과정이 펑크가 나버려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헤임스는 그 말을 듣고 찜찜한 느낌을 더욱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적인 거짓말을 하고 다니던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헤임스는 다시 FBI 사무소로 연락했습니다. 토마스, 내 말 잘 들어봐.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존 로빈스가 관계된 것 같다. 먼저 실종된 사람은 폴라 가프리, 존이 갓 설립했던 이키2에 취직했다던 19세 여성이야.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며 텍사스로 보냈는데 그 뒤로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아. 그리고 며칠 전엔 리사 스타 씨와 티파니라는 모녀가 사라졌고 마찬가지로 연락이 닿질 않아. 존한테 직접 물어보니 시카고로 교육받게 해주겠다며 보내줬고 그 뒤론 빌이라는 남자와 도망쳤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조사 좀 해줬으면 해. 콜로라도 텍사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니 FBI가 맞는 게 맞다고 봐. 그래. 존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을 수가 없지.
단지 의심만으로 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수사는 진행할 수 없고 내 파트너인 제프리와 최대한 알아볼게. 둘은 헤임스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어 비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중 하나는 존 로빈슨이 과거에 횡령할 당시 공범으로 활동했었던 어빈 블래트너가 이미 미국 비밀 경호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수표로 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은 연방정부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대통령 경호, 위조지폐 방지 및 수사, 금융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토마스 특별수사관은 헤임스에게 연락하여 전했고 존이 아직 처벌받지 않은 사기건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헤임스는 존이 운영하는 이키2에서 백케어 시스템즈를 상대로 계약서 위조로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지방검사에게 기소 신청이 넘어간 상태로 사건 조사에 놓여져 있다는 것까지 파악했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을 즈음 존은 SM의 심취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도 메조키스틱 섹스의 약자로 지배와 복종 관계에 놓여진 남녀의 성관계를 일컫는 것이죠. 그는 이런 변태적 성관계를 즐기기만 했던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M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남성 스트리퍼를 고용해 자신과 SM에 참여할 여성들을 물색하고 있었죠. 그렇게 연결된 여성들은 JR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던 존 로빈슨과 만나 성행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토마스 수사관과 헤임스, 제프리 수사관이 함께 밝혀낸 사실로서 좋지 않은 곳엔 모두 손을 뻗치고 있는 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들이 리사나 티파니, 폴라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섣불리 행동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죠.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글을 한번 떠보기 위해 헤임스는 자신의 사무실로 존을 소환시켰습니다. 대체 왜 저를 자꾸 이곳으로 불러내는 거죠?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나 힘쓰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리사 씨 행방이 파악되셨습니까? 아, 그 여자요? 안 그래도 그 여자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찾아냈습니다. 일단 아무런 문제 없이 괜찮아요. 그리고 티파니도 건강한 상태고요. 여기 캔자스 시티에 살고 있는 친구라고 하던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가 다시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제 가도 됩니까? 헤임스는 제보자 여성의 신원을 파악한 후 토마스 수사관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수사관은 오버랜드 파크 경찰국 경사와 함께 해당 여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줄리아 씨? 그들이 만난 제보자인 줄리아 거스는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여자 그 여관에서 만났었어요. 티파니가 아기를 좀 돌봐달라고요. 자기는 어디 좀 나갔다 와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줄리아 씨, 틀림없이 티파니를 돌봐주신 게 맞습니까? 여관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게 로드 어빈? 어반?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돌봐줬었어요. 직접 가셨다면서 이름조차 생각 안 난다고 하시면 저희가 믿어드리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리사 스타 씨를 만나시고 그녀의 어린 딸인 티파니를 돌봐주신 게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여자 본 적도 없고 아기를 돌봐준 적도 없어요. JR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 누드 사진을 가까운 지인들한테 모두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해서요. 당신 누드 사진을 왜 JR이 갖고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고 있거든요. 빚을 좀 많이 져서요. 담보로 내세울 게 없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제시했던 거예요. 빚은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데 이런 일까지 시킬 거라는 건 알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들은 내용은 모두 JR에게 비밀로 하고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수사관은 SM 조건 만남을 주선하고 있던 JR, 즉 존 로빈슨의 계략을 파악하기 위해 FBI 여성 수사관을 매춘부로 위장시켜 그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M&M이라는 남성 스트리퍼를 만나 JR을 만나보고 싶다며 전했으며 얼마 후 JR과의 만남이 오버랜드 파크에 있던 한 레스토랑에서 잡혔습니다. 그곳에서 존은 위장 수사관에게 이런 말을 건넸죠. 저희 고객은 주로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같은 VIP 직종이에요. 프라이버시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로 당신에게 큰 돈을 지급할 겁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하룻밤은 $1,000,
그 외에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엔 2,0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지급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시험을 봐야죠. 오늘 밤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어서 존은 팬츠나 롱노즈 같은 연장으로 젖꼭지를 쥐어짜 피가 나더라도 참을 수 있을 만큼 즐겨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점심 식사를 끝낸 둘은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토마스 수사관은 잠복 수사관의 안전 문제로 결국 작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비밀 경호국에서 정부 위조 수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어빈 블래트너는 짧은 징역형을 대가로 약속받고 존 로빈슨을 기소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를 명의로 한 위조 수표를 발행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던 사안이라 그의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거래였죠. 어느 날 M&M은 존에게 일에 관심 있어 하는 여성을 데려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21세의 테르사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매력적인 외모의 매춘부로 캔자스시티에서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남자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여자였죠. 그러던 중 M&M을 알게 되었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라기에 서슴없이 JR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존은 그녀에게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큰 돈을 선불로 지급할 것이고 아파트와 원하는 마약도 무료로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1985년 4월 30일 화요일 밤 JR은 그녀에게 선불로 1200불을 건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녀 앞엔 리무진이 와서 멈춰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차에 탄 그녀에게 안대를 씌워 캔자스시티 어딘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운전기사를 통해 판사인 남성이라고만 듣게 된 테레사는 현장에 도착해 안대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60대의 백발 남성이 나체로 서 있었죠. 그 남성은 테레사에게 목줄을 채운 뒤 대저택에 있는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고 넓은 지하실 한가운데에 있던 나무로 된 선반 위에 눕혔습니다.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지만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남성은 공구들로 가득 찬 박스를 들고 와 선반 옆에 내려놓았죠. 그런데 그곳은 너무 조용해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고 그 공구들을 보자마자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곳에서 내보내달라고 애원한 그녀의 모습을 본 그 남성은 지하실을 나가 얼마 후 운전기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대가 채워져 존이 제공한 그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녀는 선불로 받았던 1200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5월 어느 날 아침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은 아파트로 쳐들어왔습니다. 넌 정말로 나쁜 여자예요. 나한테 얻어야 할 교훈이 있을 듯하군요. 잠에서 아직 덜 깬 듯한 테레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멜빵식 총집에서 리볼버를 꺼내 겨눴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둥이 닥치지 않으면 뇌가 날아갈 줄 아세요.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그는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큰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약간의 화상만 입었을 뿐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열을 그녀의 성기에 갖다 대기 시작하자 몸이 굳어갔습니다. 네 몸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걸 느껴본 적 없지? 부탁이에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는 거의 반쯤 들어간 총열을 꺼내 이불에 닫고는 다시 총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은 후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참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어떤 곳으로도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6월 중순에 큰 건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잡혀 있으니 그때만큼은 실망시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약 한 달이 지나 6월 7일이 되었고 테레사가 머물고 있던 아파트의 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레사 씨,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해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누군지는 당신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고 알려주겠습니다. 네, 존 로빈슨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이기투에 입사할 때 처음 받고 지금은 데이터 프로세싱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JR과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인 광고를 보고 처음 만났다고요. 방금 존 로빈슨이 아닌 JR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대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소 2명의 여성이 존 로빈슨과 관련되어 실종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인 FBI입니다. 테레사 씨,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존 로빈슨의 과거 동료였던 어빈 블래터라는 사람과 함께 그를 기소하기 위해 작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빈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을 우연히 조사 중에 발견했다고 하며 존에게 그 사실을 물을 겁니다. 그 일기장에는 어빈이 당신을 살해 협박하고 강제로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존이 당신에게 저질렀던 범죄 행위들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빈 편지지에 직접 서명한 사실부터 어느 날 자신에게 총을 겨누며 살해 협박을 했고 6월 중에 버진 아일랜드로 데려간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존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존 로빈슨 씨?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희는 어빈 블래터를 조사하고 있는 FBI 특별수사관입니다. 혹시 이 일기장이 어빈이 작성한 일기장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빈이 작성한 게 맞네요. 일기장을 여기서 발견했는데 혹시 그가 여기서 머물렀습니까? 네. 안 그래도 오늘 서둘러 어디론가 떠난다고 하던데 아마 지금쯤 멀리 달아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여기서 머물고 있던 이 여성분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보호시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리고 당신은 로빈슨이 응가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관할 경찰서로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버랜드 파크 경찰국으로 함께한 토마스 수사관과 제프리 수사관, 존 로빈슨 셋은 신문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존의 보호관찰관인 헤임스도 함께 자리했죠. 존 씨, 당신이 테레사 씨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보호관찰 원칙에 어긋나 다시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어빈이 그런 식으로 테레사를 꼬셔 일을 시키자며 저를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실들을 왜 헤임스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거죠?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거나 마약을 다루고 있다는 걸요. 한순간에 총 맞고 거리에서 시체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관찰관에게 거짓말한 점과 마약을 취급한 점으로 기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뵙도록 하죠. 얼마 후 열린 보석심사 재판에서 그는 1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의 보석금이 결정되었는데 존은 서슴없이 그 큰 금액을 예치시켜놓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그는 보호관찰관의 보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달 뒤 열린 항소재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미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버렸습니다. FBI나 헤임스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죠. 항소법원 판사는 존 로빈슨이 캔자스시티에서 4,900평이나 되는 농장을 운영하고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자선 행동들을 보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타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듯 보였던 존 로빈슨은 과거에 백헤어 시스템즈를 상대로 계약서를 조작했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그는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결국 존슨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존 로빈슨에게 6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때는 1987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존의 회사인 이키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27세의 캐서린 클램핏이라는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녀와 친한 친구라고 밝힌 베일스라는 여성의 신고였죠. 캐서린은 몇 주 전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도 바빴던 터라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비정상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길래 신고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급여도 많이 받고 아파트도 제공받았다고 무척 좋아했는데 가족들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해서요. FBI는 그 실종이 존 로빈슨과 연관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 시기는 재판 때문에 바빴던 터라 그럴 만한 짬이 있었을지 고민했습니다. 몇 주 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짬을 내서 실종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캐서린의 아파트에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기에 수사를 존 로빈슨에게 맞춰 진행할 수는 없었죠. 한편 그렇게 감옥에 수감된 존은 조용하게 살아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가지는 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낸 것이었죠. 캔자스 교도소에서는 당시 모든 문들을 수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으로 쓸데없이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 방식을 대부분 자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발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범수로 선정되어 교도소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FBI 요청에 따라 그의 정신감정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었는데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자료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존 로빈슨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그의 지능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지능과 비교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게다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일에도 멘탈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집중력이 매우 뛰어남. 그리고 1991년 1월 그가 수감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들의 중간 결과는 이랬습니다. 존 로빈슨은 남을 돕는 데 헌신하며 비폭력적이며 이것으로 보았을 때 사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아 학업 생활에 매우 헌신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단 한 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한 명의 심사위원은 존의 보호관찰관이었던 스티븐 헤임스였습니다. 저는 그가 매우 뛰어난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의 병적인 사기 범죄 성향,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습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하는 행위 등을 관찰해왔습니다. 그가 매우 밝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보일 수 있는 화이트 칼라 사기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캔자스의 법은 그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존이 앓고 있는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했죠. 헤임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 교정국은 존을 캔자스 교도소에서 의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미주리 교도소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주리 교도소에 수감된 존은 이번에도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의사인 윌리엄 보너, 그의 아내이자 도서관 사서인 비벌리 보너와 친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중 비벌리는 존에게 도서관 사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따로 내어줬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그곳에서도 잘 적응한 존은 2년 동안 복역한 후 1993년 3월이 되어 집행유예로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아무런 수입도 없이 4,900평짜리 농장과 거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존의 아내인 낸시는 막대한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캔자스시티의 외곽에 있는 벨튼에서 트레일러형 주택개발관리자로 취직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금자리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던 그녀 입장에서 존의 가석방은 천군만마도 같았죠. 그리고 그가 석방되고 약 1년이 지난 후인 1994년 1월 미주리 교도소 도서관 사서였던 비벌리 씨가 존의 회사인 하이드로그로의 사장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로 남편과 이혼 후 존에게 도움을 받으러 캔자스시티에 왔었는데 선뜻 사장직을 제안해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었죠. 그녀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교도소에서 일할 때 누명을 쓰고 들어왔던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 덕분에 하이드로그로라는 회사의 사장이 됐어. 사업이 워낙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편지 쓸 시간조차도 부족하네. 조만간에 또 편지할게. 딸이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궁금했던 그녀는 편지의 반송 주소가 올레사에 있던 우체국 박스로 되어 있던 관계로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전 남편인 윌리엄, 가족들, 친척들은 그녀의 소식을 다신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개월이 지나 한여름인 8월이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의 푸에블로에 살고 있던 쉴라 페이스는 꿈만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있던 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면접을 보고 나니 지낼 수 있는 집과 생활비 등을 포함한 크루즈 여행까지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척추 입원증이라는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딸 데비가 있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15세의 안타까운 아이였죠.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 소액의 지원금을 받으며 모든 시간을 딸에게 투자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꿈만 같은 지원을 약속받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광고를 올린 사람은 존 로빈슨이었고 캔자스시티에 딸과 함께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으로 향한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친인척들과 모두 연락이 끊어진 채로 살고 있던 터라 그 사실은 묻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딸에게 지급되던 정부 지원금은 올레사에 있던 한 우편함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눈치채기 전까지 그 지원금은 계속해서 그곳으로 보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흘러 1996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존 로빈슨의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타 지역 대학교로 간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여 독립하였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존과 아내인 낸시뿐이었죠. 너무 넓은 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플레젠트 밸리 팜스에 있던 부지와 집을 팔아버리고 올레사의 몬타레이 36번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집도 그렇게 작은 집은 아니고 화려했지만 그들의 니즈에 딱 들어맞는 집인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올레사 외곽에 있던 19,500평짜리 농지를 구입했죠. 농지에 있던 물가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놓고 낚시를 좋아하는 지인들을 데려가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미국의 인터넷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던 시절이라 기존 편지나 신문으로만 홍보를 해가고 있던 존의 홍보 활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올레사에 있던 그 집에서 3대의 데스크탑, 2대의 랩탑을 돌리며 SM 웹사이트들을 계속해서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슬레이브 마스터라는 아이디로 말이죠. 그러던 중 1997년 초에 인디애나주의 퍼듀 대학교의 미술 관련 전공과 신입생이었던 21세의 이자벨 로이카를 알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태생이던 이자벨은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인디애나로 이민 온 여성이었죠. 엄마, 대박.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어. 인턴? 어디서 너를 인턴으로 써준다는 거니? 뭐 하는 곳인데? 캔자스시티에 있는 회사인데 내 예술적 감각을 적극 활용해보고 싶다며 제안해왔어. 급여도 많이 준대.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라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준대잖아.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야호!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대학교 신입생인 너한테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엄마가 봤을 땐 사기일 수도 있으니 가지 말거라. 싫어. 어차피 우리 집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돈 벌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인 딸을 말릴 수 없었던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야기에 다시금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걸친 설득 끝에 딸의 결심을 꺾었다고 생각했지만 그해 6월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틈을 타 자신의 모든 물품들과 그림들을 챙겨 차를 타고 캔자스시티로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이자벨이 말했던 그 회사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딸이 돌아오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 8월이 될 때까지 이자벨의 답장은 오지 않았고 걱정스러웠던 부모님은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지는 우체국에 있는 수신 전용 우편함이었고 관리자를 통해 우편함을 등록한 사람의 주소나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그들은 인디애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딸이 몇 개월 동안 완강했기에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죠. 그리고 그 시각 한편 캔자스시티로 혼자 왔던 로이카는 제이아를 만나 그가 제공해준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15가지나 되는 조항이 적혀있는 노예 계약에 서명하고 정기적으로 SM을 즐기겠다는 약속을 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SM을 즐길 때마다 사진으로 남겨놓았죠. 이 모든 내용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조항들이었습니다. 대신 존 로빈스는 그녀에게 SM을 즐겨줄 때마다 $1,000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죠. 겉으로 봐서 그 계약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았던 조건들이었죠. 일주일에 약 2번 정도만 SM을 해준다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버랜드 파크에 있던 관광지를 여행한다거나 중고 서점에서 뱀파이어 소설을 읽는 등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2년이 흘러 1999년 1월 존 로빈스는 이자벨 거처를 오버랜드 파크에서 올레사로 옮겼습니다. 올레사에는 존의 지인들이 많았기에 마주칠 때마다 이자벨을 이렇게 소개했죠. 새로 입양한 딸, 조카, 자신이 새로 설립한 회사인 스페셜티 퍼블리케이션스에서 일하게 될 디자이너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벨이 새로 머물기 시작한 올레사의 한 아파트는 2001년 1월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녀는 1999년 8월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함께 다니던 둘이었기에 지인들은 이자벨의 소식을 묻기도 했었습니다. 참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니 남자친구랑 대마초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체포돼버렸어.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참 자네도 알잖아. 경찰들이 마약 같은 거 절대 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자벨이 사라진 후 그녀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청소하기 위해 집주인이 방문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존 씨가 청소해 놓은 건가? 집주인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그 집은 이자벨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새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미시간주 멀로에 살고 있던 27세의 수제트 루테는 SM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택 방문 간호사로 SM에 과도하게 중독되어 한꺼번에 4명의 지배 역할을 하는 남성과 노예 행위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젖꼭지, 배꼽, 성기 등 자신이 성감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피어싱을 했죠. 1999년 9월 SM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열성적이었던 존 로빈스는 그녀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이자벨이 사라진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수젯이 그에게 끌렸던 이유는 그가 채팅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전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에요. 한시라도 떨어져 지내면 안 되는 이유로 10년 넘게 보살펴 드리고 있거든요. 당신이 있는 곳처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 상황이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이 캔자스시티로 와줄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공해드리죠. 약속할게요. 존은 그녀에게 일자리, 아파트, 자동차, 매년 6만 달러, 주기적인 크루즈 여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약 한 달이 지나 캔자스시티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항 입구에서 존이 준비해놓은 리무진을 타고 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존 로빈슨은 수잭과 얼마간 대화를 나눈 후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엔 존이 채팅으로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요구사항은 주기적인 SM이었습니다. 지배자 역할 존 로빈슨, 복종자 역할 수젯 트루잔. 아무런 돈이 오가지 않고도 SM 노예를 자처해왔던 그녀 입장에선 더 이상 나무랄 게 없었기에 서명하였고 짐을 챙기러 다시 미시간으로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어머니인 캐롤린 트루텐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먼 곳에서 지내야 해서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 회사에서 받는 돈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니 엄마도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2000년 2월 13일 그녀의 집 앞엔 존이 보낸 트럭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삿짐을 실어갈 차였죠. 수젯은 옷가지와 책들, 취미활동으로 수집해왔었던 찻 주전자들, 2마리의 강아지, 그리고 채찍이나 지팡이, 가죽옷과 같은 SM 도구들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그렇게 캔자스시티로 오게 된 그녀는 존이 미리 등록해두었던 캔자스시티 외곽의 레넥사라는 곳에 있던 한 호텔의 스위트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강아지들은 스위트룸에서 출입할 수 없었기에 동물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출장을 떠나기 전에 다시 찾아올 계획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죠. 동시에 약 100장이 되는 편지지를 그녀에게 주며 가족, 친척, 지인 등 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필 서명을 하여 보내두라고 했습니다. 출장가 지내는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되어 걱정할 수도 있으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40장은 발송했고 나머지 60장 정도는 자필 서명만 남겨둔 채 존 로빈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2월 29일 화요일 새벽 1시 수젯의 어머니인 캐롤린은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수젯이에요. 지금 저는 엄청 근사한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친절하고 근사한 사람이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떠날 것 같아요. 한동안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연락드리는 거예요. 출장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경 존 로빈슨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스위트룸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체크아웃했으며 동물 보호소에 맡겨놨던 강아지 2마리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체크아웃해 찾아왔죠. 하지만 이 모든 곳에서 수젯의 모습은 누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을 때 동물보호소 직원은 어떤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의 집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마리의 강아지가 케이지에 버려진 채로 집 앞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였죠. 목에 달려있던 배지로 확인 결과 그 강아지들은 수젯이 그토록 아끼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한편 캐롤린 씨는 딸이 출장을 떠난다고 한 지 며칠이 지난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존에게 연락해 딸의 안부를 물었죠. 아, 수젯 씨의 어머니시군요. 안녕하세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출장 가기 전날에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제임스 터너라는 남자가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캐롤린은 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당장은 연락도 안 되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딸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편지와 그녀의 이메일 주소로 된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이자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캐롤린은 딸의 말투가 아니란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딸이 호텔에 머물렀던 지역인 레넥사 경찰국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틀림없이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음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수젯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데이빗 브라운 형사는 먼저 존의 범죄 이력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사기 전과들이 눈에 띄었고 더욱 눈에 띄는 점은 리사 스타시, 티파니 스타시, 폴라 가프리라는 3명의 여성의 실종과 연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죠. 당시엔 증거 불충분으로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오버랜드 파크 형사들과 FBI 특별수사관들에게 연락하여
수젯의 사례와 일치하는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존 로빈슨과 연관되는 새로운 사건이었기에 존슨 카운티 지방검사인 폴 모리슨을 중심으로 긴급 연방수사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레네사 경찰국, 과거 3명의 실종을 담당했던 오버랜드 파크 경찰국, 미주리주 경찰국, FBI, 어빈 블래터의 조사를 담당했던 비밀 경호국 등 수많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 수사팀의 첫 번째 단계는 처음부터 그를 강력하게 의심해왔던 보호관찰관인 스티븐 헤임스를 만나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헤임스는 수사팀을 모두 모아놓은 자리 앞에서 로빈슨의 특징, 과거 이력 등을 브리핑하였고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모리슨 검사는 구체적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캐롤린에게 연락하여 존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죠. 수젯의 행방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존은 자칭 SM 전문가라고 칭하는 지인이라는 여성과 인터넷에서 만났습니다. 34세의 그녀는 이혼한 후 자신을 고용하여 돈이 오가는 계약관계를 통해 전문적인 SM을 한다며 소개했죠. 그리고 존은 자신의 이름을 제임스 터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존은 그녀를 캔자스시티로 초대했고 머물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군침을 흘릴 만한 연봉까지 제시했죠. 4월 6일 목요일에 처음 만난 둘은 그 아파트에서 11일 화요일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SM을 즐겼습니다. 그녀와 약 5일 밤낮을 보낸 존은 자신의 회사인 하이드로 그로에서 일한다면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할 테니 캔자스시티로 이사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도 마음에 들었는지 승낙하였고 5월 중순이 되어 레넥사의 한 스위트룸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얼마 전 수젯이 머물렀던 바로 그 스위트룸이었죠. 그 후 둘은 그곳에서 몇 번의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5월 19일 금요일 진은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 지금 그곳으로 가는 중인데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떤 거죠? 먼저 옷을 모두 벗고 방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는 뒤로 젖히고 날 맞아주지 않을래? 얼마 후 존이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러고 있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채찍으로 가슴과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그녀의 사진을 찍으려 카메라를 꺼내자 사진을 찍는 건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지금 난 네 상처가 부풀어오는 모습을 꼭 사진으로 남겨놔야 해. 계약사항에 있건 없건 꼭 그래야 한다고. 그래도 이런 건 생각해본 적조차 없다고요. 싫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둘 사이는 끝이라고요. 이따가 보도록 하죠. 타인의 불행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존의 모습을 처음 본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변태적인 행위에 맞춰줬었는데 그럴수록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울고 있던 그녀는 먼저 호텔 프런트로 달려갔습니다. 제 방을 체크인한 사람 이름을 좀 보고 싶어요. 301호 스위트룸이시죠? 존 로빈슨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임스 터너가 아니라 존 로빈슨이라뇨?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확실히 존 로빈슨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그녀는 그가 가명을 쓰며 자신에게 접근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경찰에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몇 분 만에 레넥사 경찰국 형사인 데이빗이 도착하였습니다. 긴급 합동수사팀에서 존 로빈슨 관련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바로 그 형사였죠. 그는 진의 자초 지정을 대략 설명 듣고 난 후 거기서 멀리 떨어진 다른 호텔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형사는 다음 날인 5월 20일 토요일부터 며칠 동안 진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전 SM을 즐기며 노예 역할을 좋아했지만 사실 맞아서 상처가 나거나 아파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지만 그냥 단지 주종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박탈감이 좋았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 지배하러 들었어요. 행위를 즐기고 있을 때나 평소나 24시간 절 올가매려고 했죠.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던 거예요. 데이빗 형사를 비롯한 긴급 합동수사팀의 모든 인원들은 수사에 큰 진척이 있다는 끼고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상대로 진행한 신문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난 6월 2일 금요일 9대의 긴급합동수사팀 차량들은 존 로빈슨의 자택을 포위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존을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하여 레넥사 경찰국으로 이송시켰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미 발부받은 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집안에 24시간 돌아가고 있던 5대의 컴퓨터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인 1985년 1월에 리사 스타 씨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빈 편지지들과 폭설이 내리던 날인 1월 5일에 여관에서 체크아웃했음을 보여주는 오버랜드 파크의 로드웨이 여관 영수증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집 인근에 있던 작은 창고 건물에서 레넥사 경찰국 소속 형사인 댄 오슬리, 던 레이먼은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들은 실종된 수제트 루텐의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었죠. 게다가 러브유 수제시라고 자필 서명된 빈 편지지들과 A4 용지 2페이지에 달하는 기나긴 노예 계약서, 전기 충격기, 이자벨 로이카의 캔자스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서류 꾸러미 안에선 이자벨의 누드 사진, A4 용지에 6페이지짜리 노예 계약서도 있었죠. 그 밖에도 베개들과 수많은 SM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증거물들을 수집한 긴급 합동 수사팀은 다음 날인 6월 3일 토요일, 존 로빈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올레사 외곽에 위치한 19,500평짜리 농지로 향했습니다. 존슨 카운티 경찰국의 해롤드 휴즈 형사팀장은 또 다른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의 수사관들은 물가에 있던 이동식 주택 옆의 창고에서 눈에 띌 만한 55갤런짜리 배럴들을 발견했습니다. 해롤드 형사는 배럴을 열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열리기 시작하던 통 안에선 심각한 악취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수사관들에게 익숙하지만 다시는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는 몸에서 배출된 체액에 잠긴 나체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해롤드 형사는 두 번째 배럴도 열어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열린 통 안에는 녹색 베개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개 아래엔 첫 번째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액에 담겨있는 사체가 들어있었죠. 이 희생자는 양말부터 모든 옷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희생자들을 발견한 수사관들은 해당 배럴에 Unknown 1, Unknown 2라는 글씨를 매직으로 써놨습니다. 해당 사실들은 긴급합동 수사팀을 제외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1급 기밀이었지만, 한 형사는 존의 보호관찰관이었던 스티브 헤임스에게 연락하여 사체가 발견되었다며 전했습니다. 헤임스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놀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럴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발견된 통들은 통째로 토피카에 있는 한 검시소로 옮겨졌습니다. 검시를 담당하게 된 검시관인 도널드 포즈만 씨는 먼저 Unknown 1이라는 글씨가 적힌 통 안에서 사체를 꺼내 부검대에 눕혔습니다. 여성으로 확인된 희생자에겐 눈을 가리기 위해 머리를 둘러 묶어놓은 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새끼손가락과 약지엔 반지, 양쪽 젖꼭지엔 피어싱 고리, 성기 내부와 외부엔 총 5개의 피어싱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와 왼쪽 관자놀이 사이엔 망치와 같은 둔기로 세게 맞아 함몰된 것으로 보아 사인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뇌조직이 손상되었거나 뇌출혈이 일어나 혈정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죠. 그것을 제외한 다른 상처들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기에 용의자와 몸싸움하며 방어했을 거라는 예상은 하기 힘들었습니다. 장기의 부패 상태로 미뤄봤을 때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내에 사망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Unknown2로 기록되어 있던 희생자는 왼쪽에서 둔기로 받은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연속된 두 번째 타격으로 함몰되어 있던 두개골 조각이 직접적으로 뇌를 손상시킨 것으로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왼쪽 턱도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도 첫 번째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용의자에게 반항했다는 징후를 엿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희생자들의 부검은 6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카스 카운티의 마크 트레이시 지방검사는 레이 모어에 있던 존 로빈슨의 또 다른 창구를 수색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의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통 안에서 사체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비장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 도착해 마주한 창고는 지난번 두부의 사체가 발견된 그 창고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물쇠를 강제로 제거한 뒤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색이 시작된 지 40분 후 창고 뒤편에 3개의 배럴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접근할수록 시체 썩는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트레이시 검사는 곧바로 현장 수색을 중단시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아침에 수색한다고 말씀드렸던 창고요.
여기 사체가 들어있는 듯한 배럴들을 발견했어요. 지금 급히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크리스 코스터 수석검사는 출장을 가려 기다리고 있던 공항에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한 뒤 사건 현장으로 곧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도착한 사건 현장에선 모두 코스터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전 카슬 카운티 수석검사 크리스 코스터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아주 긴 하루가 될 듯하니 모두 식사부터 제대로 하고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할 겁니다. 그는 몇 명의 수사관들을 시켜 피자와 같은 음식들을 사오라고 시켰고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배럴에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덕트 테이프를 붙여두라 지시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CSI의 현장 지원을 요청했죠. 얼마 뒤 도착한 CSI 수사관들은 봉인되어 있던 배럴 중 한 개를 개봉했습니다. 심각한 악취가 쏟아져 나오며 그 안에선 갈색 이불과 안경,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하나씩 제거해 가다가 신발을 집어드는 순간 다리가 딸려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희생자가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희생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 검사는 즉시 배럴을 다시 봉인하고 나머지 배럴들과 함께 캔자스시티에 있는 검시소로 옮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옮기려 했는데 그중 한 통의 바닥은 꽤 많이 부식되었는지 통 안에 들어있던 체액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크리스 검사는 검시소로 옮기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검시관을 현장으로 호출하고 다른 수사관들에게 어린이용 풀장을 배럴의 개수에 맞게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통을 개봉하여 조사하기로 한 것이죠. 한편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트래시 검사는 오바이트를 많이 해서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시관이 도착해 통들을 개봉했을 땐 수많은 사람들이 역한 냄새로 곳곳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어쨌든 첫 번째로 개봉한 통 안에 있던 희생자는 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폐되어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장기의 부패 정도로 봐선 최소 10년은 된 듯 보였습니다. 옷은 완전히 입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희생자 여성의 티셔츠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틀니가 있었는데 반으로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세 번째 희생자는 녹색 바지와 회색 베레모를 쓴 1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습니다. 담당 검시관은 세 희생자 모두 망치와 같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사망했을 것이고 방어흔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뤄보아 일격에 당했을 거라 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먼저 발견된 두 구의 사체를 확인하고 있던 검시관은 치열의 대조로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언노운 1으로 기록되어 있던 나체의 희생자는 수제 트루텐, 언노운 2로 기록되어 있던 희생자는 이자벨 로이카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레이모어에서 발견되었던 희생자 3명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치열 대조로 비벌리 보너, 쉴라 페이스, 엑스레이 골격 대조로 쉴라 페이스의 딸이자 척추 이분증 환자였던 데비 페이스였죠. 이렇게 그동안 실종되었던 피해자 중 5명을 찾아낸 존슨 카운티 지방검사인 폴 모리슨과 카스 카운티 수석검사인 크리스 코스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리사 스타시 살인 혐의까지 포함하여 존 로빈슨을 6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티파니 스타시와 폴라 가프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왜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리사 스타시가 사라지고 로빈슨이 입양아를 데려와 자신의 친동생인 돈과 헬렌 부부에게 선물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아이에게 헤더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까지 말이죠. 검찰의 조사 중 그 헤더 로빈슨이 리사 스타시와의 DNA 대조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 존에게 추궁했더니 티파니가 맞고 리사는 어디론가 가버려서 모르겠다고 진술했기에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었죠. 원래 티파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그 아기는 2021년 현재 헤더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돈과 헬렌 부부의 아래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6건의 1급 살인 혐의 및 사체 유기, 사기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된 존 로빈슨은 체포된 지 약 3년 뒤인 2003년 1월 21일 캔자스주 최종 항소법원에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리사 스타시와 폴라 가프리의 행방은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감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변태적인 연쇄살인마 존 로빈슨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군요. 범죄학자들이 글을 일컫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터넷 슬레이브 마스터. 인터넷이 보급된 후 그 장점을 가장 잘 이용한 변태 연쇄살인범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죠. 누구보다 친근한 모습을 하고 누구보다 악랄하게 피해자를 대했던 존 로빈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